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저택을 삼킬 듯 드리워져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태아그룹의 총재 권희준의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성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으로 관리되었고, 그 완벽함을 유지하는 톱니바퀴 중 하나가 바로 윤셀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수많은 하녀 중 한 명이었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오늘따라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권희준 총재가 거실에서 태아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M&A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류 위를 오갈 때마다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세리는 그런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간 내린 커피를 그의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서류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다. 세리는 조용히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을 울렸다. 하녀 복장 규정상 근무 중 개인 휴대폰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동생 태호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어기고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거의 숨을 멈춘 채 저택의 가장 구석진 창고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나, 살려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고통과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세리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인 동생 태호를 위해 살아왔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그녀는 어린 태호를 지키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태호는 어리석게도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다. 태호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세리가 속삭이듯 절규했다. 하지만 대답은 태호가 아닌 낯선 남자의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내 동생이 우리 돈 5억을 썼더군. 일주일 주겠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 동생은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다. 아니, 그 전에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주지. 협박범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냉혹했다. 세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5억. 그녀가 평생을 하녀로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의 절망은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그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태호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동생을 구해야 했다.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세리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5억이라는 숫자와 동생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봤지만 그녀 같은 하녀에게 거액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때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후. 그녀의 첫사랑이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세리와 지우는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다. 차갑고 혹독한 세상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가족이었다. 지후는 언제나 강하고 올곧았으며 세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보육원을 나온 후 현실의 벽은 높았다. 세리는 생계를 위해 하녀가 되었고 지우는 뛰어난 능력으로 태하그룹의 보안팀에 입사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권희준 총재의 최측근이자 이번 M&A 프로젝트의 모든 기밀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안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세리는 지우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우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그를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후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해 왔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그들은 태호의 비명소리가 담긴 끔찍한 녹음 파일을 보내오기까지 했다. 세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우에게 가기로. 하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끔찍한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저택의 후미진 복도에서 한 남자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는 완벽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그는 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세리 씨, 동생분 때문에 힘드시겠군요. 세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과 태호의 일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윤세리 씨 동생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5억. 간단한 심부름 하나면 해결됩니다. 남자는 세리에게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평범한 저장 장치처럼 보였지만 세리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독약임을 직감했다. 뭘 원하시는 거죠? 남자는 세리의 귓가에 속삭였다. 강지후, 태아그룹 보안 총책임자. 그가 관리하는 MA 프로젝트 원본 데이터를 이 USB에 담아오세요. 그러면 당신 동생은 무사히 풀려날 겁니다. 물론 5억도 깨끗이 해결되죠. 세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우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그를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만약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지우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태아그룹, 특히 권희준 총재가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녀는 수없이 봐왔다. 못해요, 절대로. 남자는 세리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웃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 있는 태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윤세리 씨.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피부치인 동생입니까? 시간은 많지 않아요. 남자는 USB를 세리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세리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듯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의 순수했던 첫사랑, 강지우,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가족, 윤태호. 누구를 선택하든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태호의 피 묻은 얼굴과 지우의 따뜻했던 미소를 동시에 떠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저택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총재 집무실에서 권희주는 막대한 규모의 인수합병 선택을 위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할 이 거대한 계획에만 몰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완벽한 성체 안,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선 한 여가 곧 자신의 선택마저 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강지우의 보안 사무실이 있는 동관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옥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후였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첫사랑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강지우의 사무실은 저택의 서쪽 별관,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권희준 총재의 개인 집무실만큼이나 접근이 통제된 곳이었다. 윤세리는 그곳의 구조를 잘 알았다. 하녀로서 청소와 관리를 위해 출입증을 발급받았지만 그마저도 지우가 보안 총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그의 동행 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지우의 습관을 떠올렸다. 그는 매일 밤 10시 모든 시스템을 최종 점검한 뒤 15분간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며 잠시 머리를 식히곤 했다. 그 15분, 그것이 세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애써 억누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우와의 추억이 독처럼 가슴속에 퍼져나갔다. 보육원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작은 담요 한 장을 나눠 덮으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지우는 언제나 자신보다 세리를 먼저 챙겼다. 세리야, 울지 마. 내가 꼭 지켜줄게. 그 말은 그녀가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주문이었다. 그랬던 지우였다. 세리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순수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순수함을 제물로 바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태호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지우의 따뜻한 미소 위로 겹쳐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동생을 구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현실은 그녀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세리는 자신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CCTV 사각지대를 꿰뚫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하녀로 일하며 익힌 그녀만이 아는 비밀 통로와 지름길들이었다. 그녀는 지우가 산책을 나가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고 그의 사무실에 잠입해 마스터키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메인 서버실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우의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을 통과할 방법이 필요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가 최근 심한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늘 특정 브랜드의 안약과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 세리는 자신이 관리하는 린넨실에서 그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극세사 손수건을 몇 장 챙겼다. 그리고 의무실에서 몰래 훔친 강력한 수면 유도제를 구해 그것을 안약과 비슷한 작은 병에 담았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지우를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한편 태아그룹의 총재 권희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야경보다 더 차갑고 깊었다. 유진그룹과의 합병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태아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으로 만들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는 어떠한 위험 요소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보고한 서류를 검토했다. 강지후, 보육원 출신의 젊은 보안팀장. 능력은 출중했지만 배경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권희주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통제할 수 있는 상황만을 신뢰했다. 그는 강지호가 이번 합병의 핵심 기밀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감각은 작은 불협화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바로 그때 권희주는 서재를 정리하기 위해 들어온 윤세리를 보게 되었다. 그는 평소 하인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저택의 기능을 유지하는 부속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움직임이 묘하게 눈에 거슬렸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찻잔을 치우고 책상을 정돈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안색은 병자처럼 창백했다. 권희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 자국은 없었다. 슬픔을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움찔거렸다. 권희주는 이런 종류의 긴장감을 잘 알았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름이 뭐지? 권희준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세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윤세리입니다. 총재님.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 권희주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요즘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그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세리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총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의지와는 달리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다. 권희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가보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세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권희준. 그는 악마와도 같은 남자였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재에 홀로 남은 권희준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윤세리.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강지우가 입사할 때 보증인으로 내세웠던 유일한 이름. 보육원 동기.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우 팀장과 윤세리라는 하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그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자신의 완벽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순물이라도 제거해야 했다. 세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공포와 절망에 질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빛을 다잡았다. 권희준의 의심을 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준비한 손수건과 약병을 챙겼다.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후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녀는 지후가 산책하는 정원으로 향했다. 달빛이 교묘하게 가려진 후미진 길목이었다. 그녀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지후를 기다렸다. 정확히 10시 지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걷고 있었다. 세리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지후야. 그녀의 목소리에 지후가 놀란 듯 멈춰 섰다. 세리야.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그는 세리가 저택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직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짚으려던 순간 세리는 그가 준비한 약병을 꺼내들었다. 눈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 요즘 알레르기 심하다고 들었어.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가짜 안약을 내밀었다. 지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세리야. 역시 너밖에 없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다. 세리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미안해, 지후야. 정말 미안해. 강지우는 윤세리가 내민 작은 병을 의심 없이 받아들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받은 것은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신뢰였기에 그 순수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 요즘 눈이 많이 S라인이었는데 고마워. 그는 뚜껑을 열고 망설임 없이 약물을 눈에 넣었다. 차가운 액체가 안구에 닿는 순간 그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릿해졌다. 조금 어지럽네. 지우가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다. 세리는 즉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깨질 듯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사무실까지 부축해 줄게. 가서 좀 쉬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걱정이 묻어났다. 지후는 그녀의 부축에 몸을 맡겼다. 약효는 생각보다 빨랐다. 보안 사무실 앞 철저한 통제 구역의 첫 번째 관문이 그들을 막아섰다. 세리는 지우를 벽에 기대게 했다. 그의 몸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무거워지고 있었다. 지후야, 정신 좀 차려봐. 지문 인식해야지. 그녀는 지후의 무거운 팔을 들어 스캐너 위에 올려놓았다. 띠릭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이 해제되었다.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메인 서버실로 향하는 두 번째 관문이 나타났다. 이곳은 홍채 인식이 필요했다. 지우는 이제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세리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지후야,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지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그의 눈꺼풀을 억지로 열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스캐너의 붉은 빛을 향했다. 인증되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리는 순간 세리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서버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안에는 태아그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백 테라바이트의 기밀 데이터가 잠들어 있었다. 유진그룹 합병에 관한 모든 전략, 재무 정보,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까지.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의문의 남자가 준 USB를 서버의 비밀 포트에 꽂았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녀의 배신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줘. 넌 날 믿는다고 했잖아. 세리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이 순간을 영원히 저주하리라 다짐했다. 복사 완료.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한 세리는 USB를 낚아채듯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흔적을 지웠다. 지후가 약물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시 잠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지후의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모든 문이 다시 잠겼다. 그녀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완벽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저택의 가장 후미진 쓰레기 처리장, 약속된 장소였다. 그 남자가 이미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세리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세리는 잠시 망설였다. 이 작은 것을 넘기는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하지만 테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USB를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잘했어.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동생은 지금 풀려났어. 근처 병원 응급실 앞에 버려두었으니. 아니, 데려다 놓았으니 그리로 가봐. 그리고 이건 수고비. 남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던져주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세리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 동생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댔으면 당신들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남자는 그녀의 위협을 비웃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리는 비틀거리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돈 봉투가 아닌 지우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물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병원 화장실에서 깨끗이 씻어냈다. 지우가 마셨을지도 모를 물컵. 그것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실수이자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었다. 세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처참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팔다리 몇 군데가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다. 누나, 태호가 힘겹게 눈을 뜨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리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동생을 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첫사랑, 그녀의 영혼,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 하지만 윤세리의 그 처절하고 완벽했던 범행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단 한 사람의 눈에 포착되고 말았다. 권희준. 그의 개인 집무실은 태아그룹의 중앙 통제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저택의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 외에 그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별개의 눈이 존재했다. 그것은 총재의 사적인 공간과 핵심 구역을 24시간 감시하는 극소수만이 아는 시스템이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스템은 강지우의 사무실 구역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와 데이터 이동을 즉각 감지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세리가 있었다. 영상 속 그녀는 훈련받은 스파이처럼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지우를 부축하는 모습, 지문과 홍채를 스캔하는 과정, 그리고 서버실에 접근하는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권희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세리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의문의 남자와 접촉하는 장면까지 모두 확인했다. USB가 넘어가는 순간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역시 단순한 한여가 아니었군. 그는 세리가 연기한 절박함과 그녀가 보여준 치밀함 사이의 괴리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분명 배신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진짜 배우는 이 한여를 이용해 자신의 MA 프로젝트를 망치려 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섣불리 뱀을 놀라게 해 굴 속으로 숨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세리가 병원에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다시 한여의 임무로 복귀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도끼를 품고 있었다. 권희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우 팀장의 보안 등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그리고 유진그룹 합병 관련 모든 데이터를 즉시 백업하고 가짜 데이터를 서버에 올려놔. 그는 이미 세리가 넘긴 USB가 진짜이면서 동시에 미끼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작은 하녀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버려야 할 말인가? 아니면 역으로 이용해야 할 말인가? 권희주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일단 이 흥미로운 연극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윤셀이라는 변수가 이 판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다. 단 하룻밤 만에 폭풍이 몰아쳤다. 윤세리가 빼돌린 데이터는 즉시 태아그룹의 경쟁사이자 이번 MA의 핵심 대상인 유진그룹의 손에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경제 섹션 일면은 온통 태아그룹의 기밀 유출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유진그룹이 태아의 내부 전략 데이터를 입수했으며 이로 인해 합병 협상에서 태아가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태아그룹의 주가는 폭락의 징조를 보였다. 권희준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임원들의 긴급한 전화가 빗발쳤고 법무팀과 홍보팀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권희준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전날 밤 윤세리가 움직였던 모든 동선이 기록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유출된 데이터가 자신이 준비한 가짜 미끼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밀했다. 그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벽한 희생양을 준비해 두었다. 강지후,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지우의 개인 컴퓨터에서 유진그룹 측 인사와 접촉한 이메일 기록 정교하게 위조된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흔적 차명으로 세탁된까지 나왔다. 함정은 완벽했다. 권희주는 태아그룹의 핵심 임원들로 구성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재님, 모든 증거가 강지우 팀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부 배신자를 즉각 처벌하고 유진그룹과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권희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다. 강지우를 해고하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임원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선택이었다.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리더로서 당연히 내려야 할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다. 권희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강지우를 떠올렸다. 능력 있고 충성스러웠지만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말. 그리고 그는 윤세리를 떠올렸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첫사랑을 팔아넘긴 절박하지만 치밀했던 하녀.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배우는 강지우와 윤세리 두 사람의 관계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해 태아그룹 전체를 흔들려 하고 있었다. 회의는 끝났어. 권희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의 선언에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선택을 내려야 했다. 강지우를 버리고 합병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판을 뒤집고 배우를 색출할 것인가?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윤세리를 내 서재로 데려와. 그리고 강지후는 보안실에 대기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열쇠가 강지우가 아닌 바로
그 하녀 윤세리에게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부터 연기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한편 윤세리는 밤새 동생의 병실을 지키고 새벽녘에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녀복으로 갈아입고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뉴스 속보와 강지우에 대한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다. 자신의 배신이 태하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세리 씨, 총재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서재로 가보셔야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냉정한 목소리에 세리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버텨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실장을 따라 나섰다. 권희준의 서재. 어제 저녁 그를 마주쳤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공기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살벌했다. 권희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도시의 전경을 등지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앉지. 그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세리는 기계적으로 걸어가 의자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았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태호, 동생 이름이 맞나? 권희준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의 것이었다. 세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가 어떻게 태호의 이름을, 동생은 좀 어떤가? 어젯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들었는데 사채업자들에게 꽤 심하게 당한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했다. 세리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절박한 사정, 그녀의 비밀스러운 거래, 그리고 그녀의 배신까지.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총재님, 강지우 씨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지후를 지키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대답에 희미하게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널 비난하러 부른 것 같나? 그는 세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난 네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첫사랑뿐만 아니라 네 영혼이라도 팔았겠지. 난 그 절박함을 비난할 생각 없어.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내가 궁금한 건 그 대가야. 네가 넘긴 USB,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나?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냥 지후 씨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복사해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넘긴 것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기밀이라는 것 정도만 짐작할 뿐이었다. 권희준은 가볍게 웃었다. 넌 아주 중요한 걸 넘겼어. 유진그룹이 그토록 원하던 우리 MA팀의 핵심 전략 데이터였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리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강지후는 모든 걸 뒤집어 쓰게 생겼어.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감옥에 가겠지. 넌 내 동생을 살렸지만 내 첫사랑을 완벽하게 죽인 거야.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이 지우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아, 안 돼요. 제발. 지우 씨는
권희주는 그녀의 절망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하지만 그가 세리 앞에 멈춰섰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강지우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동생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세리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어른거렸다. 뭘 원하시는 거죠? 세리가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사람이 아님을 잘 알았다. 그는 악마였고 악마와의 거래는 언제나 위험했다. 권희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넌 저들의 장기말이었지. 이제부터 내 말이 되는 거야.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강지 후의 해고 및 형사 고발을 위한 품위서였다. 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이 서류에 서명하고 강지우를 버릴 수도 있지. 그게 회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하지만 난 합리적인 것보다 흥미로운 걸 더 좋아하거든. 그는 세리의 어깨를 짚었다. 날 위해 일해, 윤세리. 널 조종했던 그 배후를 내 앞에 데려와. 그럼 난 강지후를 구해주지. 그리고 내 동생의 안전도 완벽하게 보장해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달콤했지만 그 끝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윤세리의 절박함과 죄책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바꾼 것이다. 희생양을 버리는 대신 더 큰 사냥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로. 그리고 그 미끼는 바로 윤세리였다. 권희준의 제안은 선택이 아닌 통보였다. 윤세리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사채업자들의 덫이었고 이제는 태하그룹 총재의 덫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덫은 이상하게도 질식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가느다란 숨구멍을 틔워주는 듯했다. 강지우를 구할 수 있다는, 그리고 태호를 지킬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리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옥불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눈빛이 절망에서 도끼로 바뀌는 순간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다루는데 익숙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박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통제하기 쉬운 무기였다. 우선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권희주는 다시 책상 뒤의 의자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세리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권희준의 날카로운 시선에 갇힌 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동생 태호가 어떻게 사채 빚을 지게 되었는지, 낯선 남자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의 인상착의와 말투, 그리고 강지후와의 관계까지. 그녀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어린 시절의 이야기, 지우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를 배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고백했다. 약을 구한 경로, 지우를 속인 방법, USB를 복사하고 전달한 과정까지. 그녀의 고백은 거침이 없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참회가 아니라 자신을 이 지경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권희주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배신 자체에는 놀라지 않았다.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배신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영역 안에서 누군가가 감히 이런 판을 짰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그는 윤세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기밀 유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 즉 유진그룹과의 합병을 막으려는 내부의 적이 벌인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 적은 강지후와 윤세리의 과거 관계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가장 약한 고리인 태호를 이용해 세리를 장기말로 삼았다. 그 남자가 USB를 받아가면서 뭐라고 하던가? 세리는 남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떠올렸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병원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권희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데려다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쓸만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었다. 세리의 고백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권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김비서, 지금 즉시 태아 의료원 VIP 병동을 확보해 윤태호라는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하고 경호팀 2명을 붙여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해 그 아이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보고하도록. 세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아 의료원 VIP 병동, 그리고 경호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보호였다. 총재님, 그녀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권희주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다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비서실이 아닌 다른 번호였다. 나다. 어젯밤 내 저택 쓰레기 처리장 주변 CCTV를 확보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내 개인 라인으로, 그리고 윤셀이라는 하녀와 접촉한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 그림자라도 찾아내. 그는 전화를 끊고 세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내 동생은 안전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내 동생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그의 말은 약속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태호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세리는 완벽하게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니야. 윤세리, 넌 네 동생의 목숨값을 해야 해. 권희준의 선택은 이미 바뀌었다. 그는 유진그룹과의 합병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내부 보안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발견을 사유로 유진그룹과의 MA 협상을 전면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유진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희주는 이 혼란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뱀을 잡기 위해 일부러 풀숲을 두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강지호를 불렀다. 지후는 어젯밤의 숙취와 알 수 없는 약물의 기운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이 모든 기밀 유출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총재님, 저는 절대로. 지우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외쳤지만 권희주는 차갑게 그를 막았다. 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지후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넌 배신자가 아니야. 멍청이일 뿐이지. 권희주는 어젯밤 세리가 지우의 사무실로 부축해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틀어주었다. 서버실에 접근하는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누군가 내게 약을 썼고 널 이용했어.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게 뒤집어 씌웠지. 권희주는 강지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난 널 해고하지 않는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직무 정지다. 넌 이제부터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 네게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윤세리를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내.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우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배신감과 자신을 믿어준 적어도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총재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다. 권희주는 지우를 내보낸 뒤 다시 세리를 불렀다. 강지우는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세리에게 하녀 유니폼을 가리켰다. 넌 계속 하녀로 일해. 하지만 이제부터 넌 내 눈이고 귀다. 이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 평소와 다른 하인들의 움직임,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는 세리에게 아무도 모르는 직통번호를 알려주었다. 이 저택 어딘가에 널 조종했던 그 남자의 눈과 귀가 있을 거다. 넌 그들 모르게 그들을 찾아내야 해. 윤세리는 더 이상 어제 저녁의 절박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생을 지키겠다는 모성애와 첫사랑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자들에 대한 맹렬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악마와 기꺼이 손을 잡았다. 반격은 고요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윤세리는 더 이상 저택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이 수년간 쓸고 닦았던 복도와 방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녀들 사이에 오가는 사소한 뒷담화,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심지어 정원사가 가지를 치는 순서까지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잠재적인 단서로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었던 그 거대한 덫을 역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발견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저택의 서관을 총괄하는 한 집사였다. 그는 권희준의 아버지 세대부터 일해온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최근 동선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포착했다. 한 집사는 정해진 휴식 시간 외에 매일 오후 3시경이면 총재의 서재와 가장 멀리 떨어진 동쪽 별관에 버려진 창고를 찾았다. 그곳은 공교롭게도 저택 내 공식 CCTV가 고장난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세리는 이 사실을 즉각 권희준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로 초소형 감지 장치를 그 창고에 몰래 설치했다. 며칠간의 숨죽인 기다림 끝에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다. 한 집사가 누군가와 극비리에 통화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녹음된 것이다.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예, 그 하녀 아이는 총재님이 부르신 뒤로 완전히 겁에 질린 것 같습니다. 강지후 건도, 예,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 이사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 이사. 그 이름이 세리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꿰뚫었다. 조태식. 그는 권희준의 사촌형이자 태아그룹의 전무이사였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야심을 숨기고 있던 남자. 그는 권희준의 그늘에 가려 만년 2인자에 머물러야 했으며 이번 유진그룹과의 합병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세리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조태식이 바로 그녀의 동생을 미끼로 삼고 그녀의 첫사랑을 제물로 바치게 만든 배우였다. 그는 내부의 적이었던 것이다. 세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이글거렸다. 동시에 권희준의 비호 아래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강지우 역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냈다. 공식적으로 직무정지를 당한 그는 권희준이 제공한 비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그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위조된 이메일과 조작된 자금 이체 내역을 집요하게 역추적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 해커의 소행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태아그룹 내부 보안 시스템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이었다. 범인은 시스템 로그를 교묘하게 지웠지만
지우는 자신이 설계한 방화벽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태아그룹 내부의 최고 관리자급 IP에서 심어진 교묘한 백도어였다. 지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 IP의 소유주는 단 한 사람. 바로 조태식 전무였다.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던 그 인자한 상사. 그가 바로 이 모든 배신의 주범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2번이나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어야 했다. 첫 번째는 세리였고 2번째는 조태식이었다. 윤세리가 가져온 음성 파일과 강지우가 찾아낸 기술적 증거는 권희준의 책상 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거대한 퍼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조태식은 유진그룹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는 권희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MA를 방해하고 기밀 유출 스캔들을 터뜨려 권희준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는 동시에 자신이 반대했던 합병을 무산시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강지우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윤세리를 가장 잔인한 장기말로 이용했다. 그는 세리와 지후의 애틋했던 과거 관계까지 낱낱이 파악해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을 설계했던 것이다. 권희준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혈육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 안에서 감히 자신을 능멸하려 한 그 오만함에 경노했다.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섰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건 왕자의 게임이었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권희준은 조태식을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체 없이 유진그룹 MA 협상 재개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희준은 태연한 표정으로 협상 재개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조건은 태아그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실상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조태식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권희준의 실책을 질책하고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준비가 된 자의 오만한 미소가 감돌았다. 총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조태식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굴욕적인 조건으로 합병을 재개하겠다니요. 기밀 유출 하나 막지 못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 태아그룹 전체를 유진에게 팔아넘기실 작정입니까? 조태식은 준비한 자료를 꺼내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저는 총재님처럼 무능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태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며 이사들을 선동하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초라한 한여복 차림이 아닌 권희준이 미리 준비한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윤세리가 서 있었다. 이사들은 태아그룹의 운명이 걸린 최고 위급 회의에 감히 하녀가 난입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태식은 불쾌한 표정으로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뭐 하는 겐가?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하지만 세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조태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조 이사님, 그녀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완벽하게 겁에 질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까? 조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리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동쪽 별관 창고에서 녹음된 한 집사와 조태식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강지후 건도. 예,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녀 아이는 총재님이 부르신 뒤로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조태식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여자가. 바로 그때 회의실의 반대쪽 문이 열리고 강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권희준의 직속 보안팀이 함께였다. 지우는 조태식의 발악을 비웃듯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전무님? 스크린에는 조태식의 개인 IP가 태하그룹의 보안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스크린은 기밀 데이터를 빼내고 강지우의 시스템에 가짜 증거를 심는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기술적 증거였다. 회의실은 완벽한 충격에 휩싸였다. 조태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함정이야. 권희준, 네가 처음부터 날. 조태식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권희준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양옆을 지키고 있던 보안팀이 그의 팔을 단단히 제압했다. 그의 모든 야망, 그의 치밀했던 계략,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권희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조태식에게 다가가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내 집에서 감히 쥐새끼를 풀다니. 넌 선택을 잘못했어, 태식아. 그는 보안팀에게 고갯짓을 했다. 조태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윤세리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멀리 서 있는 강지후를 바라보았다. 지후 역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상처가 거대한 강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권희준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을 뒤흔들었던 한낱 하녀. 그녀는 이제 그의 제국을 위협했던 가장 큰 내부의 적을 무너뜨린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다. 이 잔혹한 게임의 승자는 권희준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 하녀에게 알 수 없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조태식 전무가 끌려나간 이사회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정적으로 가득 찼다. 태아그룹의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 뻔했던 거대한 반역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인물, 한낱 하녀였던 윤세리에 의해 막을 내렸다. 이사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승리로 이끈 제국의 군주 권희준의 표정만을 살폈다. 권희준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단상에 섰다.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은 모두 잊으시오. 조태식은 태하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스크린에 띄워진 유진그룹 M.A. 안건으로 향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사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총재님, 지금. 권희준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그룹과의 합병은 없습니다. 비열한 뒷공작으로 우리의 핵심을 노린 파트너와는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태아는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이며 정당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MA의 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권희준은 그날부로 유진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는 조태식과 유진그룹이 내통했던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여론은 비열한 방식으로 경쟁사를 음해하려 한 유진그룹을 비난했고 태하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과 치밀한 전략을 총동원하여 유진그룹을 사방에서 압박했다. 한때 태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유출된 데이터는 사실 권희준이 조태식을 낳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미끼와 진짜 약점이 뒤섞인 정보였다. 유진은 그 미끼를 물었고 권희준은 그들의 목줄을 잡아챘다. 몇 주 후 유진그룹은 백기를 들었다. 권희준은 경쟁사를 완벽하게 집어삼켰고 그의 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더욱 공고해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저택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우는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그룹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의 최연소 임원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의 충성심과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권희주는 약속대로 윤태호의 모든 치료와 재활을 지원했다. 태호는 태아의료원의 최고급 VIP 병실에서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사채업자들에게 입은 끔찍한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고 그는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권희주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오직 한 사람, 윤세리만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곳의 일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강지우를 찾아갔다. 그의 새로운 사무실은 저택이 아닌 태아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다. 지후야, 축하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한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상처와 성숙함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원망한다는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세리야.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도 잊을 수 없었다. 넌 네 동생을 구했어야 했어. 이해해. 하지만 우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세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아, 나도. 그걸 바라지 않아.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보육원에서 함께 찍었던 유일한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네가 가져. 난 더 이상 이걸 가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지후는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작별이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동생 태호를 만났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태호는 누나를 보자마 애프와 눈물을 쏟았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세리는 동생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태호야. 다 괜찮아. 이제부터 정말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해. 알았지? 그녀는 권희준 총재가 태호의 학업과 미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세리는 자신의 짐을 챙겼다.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처음 들어왔던 날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려 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총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려 합니다. 세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권희준은 천천히 돌아섰.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떠난다고? 어디로 가지? 그의 질문은 마치 그녀가 갈 곳이라도 있다는 듯이 들렸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동생도 살렸고 지우 씨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배신의 대가를 모두 치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넌 아직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윤세리. 그의 말에 세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가 내게 준 건 배신자를 잡기 위한 정보뿐이었지. 난 내 능력에 대한 대가를 아직 받지 못했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해고 통지서나 퇴직금이 아니었다. 태아그룹 법무팀 전략기획실 특별 채용 계약서였다. 세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이게 넌 하녀가 아니야. 적어도 하녀로 남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가졌지. 권희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차가운 인정이 담겨 있었다. 넌 절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계획을 세웠고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어. 내 집에서 내 눈을 속여가며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내 시스템을 뚫은 게 아니라 내 사람들의 마음을 뚫었어. 그건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해.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세리가 자신을 조종했던 자들을 향해 보였던 그 맹렬한 도끼와 치밀함을 높이 산 것이다. 난 너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게 아니야. 이건 거래지. 그가 말을 이었다. 넌 내 동생의 목숨값, 그리고 네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앞으로 나를 위해 일하면서 갚아. 네가 가진 그 절박함과 그 도끼로 태아를 위해 싸워. 이것이 권희준이 그녀에게 내미는 새로운 선택이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녀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맞서는 길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절망이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절박한 하녀의 것이 아니었다. 권희준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준비가 된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권희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선택을 뒤흔들었던 하녀는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의 곁에 서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세리는 하녀복이 아닌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태아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 아래 당당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폭풍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자신이 바로 폭풍의 눈이었다.